죽기 전 꼭 읽어야 할 책 도서 요약 노트. 프랑켄슈타인. 메리 셸리 지음. 나는 마땅히 당신의 아담이어야 했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죄 없이 쫓겨난 타락한 천사가 되었다.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전했을 때 진짜 괴물은 누구였는가? 18세 소녀가 써낸 세계 최초의 공상과학 소설. 1818년 출간 최초의 SF 소설. 왜 지금 프랑켄슈타인인가? 프랑켄슈타인은 1818년 익명으로 처음 출간된 메리 셸리의 장편 소설이다. 죽은 사람의 신체 조각을 이어붙여 새로운 생명을 창조한 과학자 빅터 프랑켄슈타인과 그가 만들어 놓고 버린 창조물 사이의 비극을 그린다. 흔히 세계 최초의 공상과학 소설로 평가받으며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시대의 질문을 미리 던진 작품으로 다시 읽히고 있다. 이 소설은 1816년 여름 스위스 제네바 호숫가 별장에서 탄생했다. 화산 폭발의 여파로 여름 내내 날이 흐리고 추웠던 이른바 여름이 사라진 해, 시인 바이런의 제안으로 일행은 저마다 유령 이야기를 하나씩 써보기로 한다. 당시 18살이었던 메리 셸리는 며칠 밤을 고심한 끝에 시체를 이어붙여 생명을 창조하는 과학자의 이야기를 떠올렸고 남편 퍼시 셸리의 권유로 이를 장편 소설로 발전시켰다. 저자 메리 셸리의 삶은 소설만큼이나 파란만장했다. 그녀는 급진 철학자 윌리엄 고드윈과 페미니즘의 선구자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는 그녀를 낳고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났다. 시인 퍼시 셸리와 사랑에 빠져 각자의 가정을 뒤로한 채 유럽을 떠돌았고 여러 자녀를 병으로 잃는 슬픔을 겪으며 이 소설을 완성해갔다. 창조와 상실이라는 소설의 주제는 그녀 자신의 삶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 저자 소개 메리 셸리 영국 런던 출생. 철학자 윌리엄 고드윈과 여성운동가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의 딸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문학과 철학에 둘러싸여 자랐다. 16살의 시인 퍼시 비시 셸리와 사랑에 빠졌고 1818년 21살에 프랑켄슈타인을 발표했다. 이후 남편의 이른 죽음과 여러 자녀의 사망 등 숱한 상실을 겪으면서도 소설과 여행기, 전기 등 다양한 글을 남기며 평생 작가로 살았다. 생명을 만든 밤. 소설은 북극을 탐험하던 선장 월튼이 얼음 위에서 거의 죽어가는 한 남자를 발견해 구조하며 시작된다. 그가 바로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다. 월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소설은 빅터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위스 제네바의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빅터는 어릴 때부터 자연의 신비에 매료된다. 잉골슈타트 대학에서 자연철학과 화학에 몰두하던 그는 마침내 생명의 비밀을 발견하고 죽은 사람들의 신체 부위를 모아 거대한 인간형 존재를 조립하기 시작한다. 더 위대하고 고귀한 종족을 창조하겠다는 꿈에 부풀어 밤낮 없이 매달린 끝에 어느 폭풍우 치는 밤 마침내 그 존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눈을 뜬 창조물을 마주한 순간 빅터는 자신이 만든 것의 흉측한 외모에 공포와 혐오를 느끼고 그대로 방을 뛰쳐나가 버린다. 자신의 손으로 생명을 준 존재를 아무런 이름도 보살핌도 없이 그렇게 버려둔 채로 빅터는 생명을 창조하는 방법에는 몰두했지만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소설의 비극은 바로 이 무책임한 방치에서 시작된다. 버림받은 존재의 이야기. 홀로 세상에 남겨진 창조물은 숲을 떠돌며 근처 오두막에 사는 드레이시 가족을 몰래 훔쳐본다. 그는 그들을 지켜보며 인간의 말과 감정, 사랑을 스스로 익히고 우연히 손에 넣은 신라권과 플루타르코스 영전을 읽으며 존재와 고독에 대해 사유하는 법까지 터득한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가족 앞에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그는 오직 흉측한 외모 때문에 비명과 폭력으로 내쫓긴다. 거듭된 거부 속에서 창조물의 마음은 서서히 증오로 물든다. 그는 자신을 만들고 버린 창조주 빅터를 찾아가 복수를 결심하고 빅터의 어린 동생 윌리엄을 살해한다. 죄 없는 하녀 저스틴이 누명을 쓰고 처형되지만 진실을 아는 빅터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죄책감에 짓눌린다. 이후 창조물은 직접 빅터 앞에 나타나 자신의 기구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마지막 요구를 한다. 자신처럼 외로운 여성 창조물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는 것. 당신이 나를 만들었으니 나에게도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는 그의 호소에 빅터는 결국 다시 실험대에 앉는다. 메리 셸리가 던지는 질문들. 위험한 지식과 오만.
소설의 부재 현대의 프로메테우스가 암시하듯 빅터는 신의 영역이었던 생명 창조에 도전한 인간이다. 그의 야망은 영웅적이라기보다 오만에 가까웠고 그 대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죽음으로 돌아온다. 책임과 유기. 창조물은 처음부터 악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외모 때문에 거듭 거부당하며 서서히 괴물이 되어갔다. 셸리는 진짜 죄는 창조 그 자체가 아니라 창조한 뒤 책임지지 않고 버린 데 있다고 말한다. 본성인가, 양육인가. 창조물의 뛰어난 언어 능력과 감수성은 그가 결코 태생부터 괴물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그를 괴물로 만든 것은 그의 본성이 아니라 그를 대한 세상의 방식이었다. 서로를 비추는 창조주와 피조물. 빅터와 창조물은 소설이 진행될수록 점점 닮아간다. 둘 다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둘 다 복수와 죄책감에 잠식된다. 누가 진짜 괴물인지에 대한 답은 소설이 끝날 때까지 쉽게 내려지지 않는다. 오늘 우리에게 남기는 것. 여성 창조물을 거의 완성해갈 무렵 빅터는 또 다른 괴물 커플이 세상에 재앙을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그것을 파괴해버린다. 격분한 창조물은 복수를 맹세하며 내 결혼식 날 밤에 함께 있겠다는 무서운 약속을 남긴다. 그리고 정말로 빅터가 사랑하는 엘리자베스와 결혼한 그날 밤 창조물은 그녀를 살해한다. 모든 것을 잃은 빅터는 복수심에 사로잡혀 창조물을 쫓아 유럽을 가로질러 북극까지 향하고 결국 탈진에 쓰러진 채 월튼의 배에 구조된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 들려준 뒤 숨을 거두고 마지막으로 배에 오른 창조물은 자신을 만든 이의 죽음 앞에서 회한과 슬픔을 토로한 뒤 얼음 저편으로 사라진다. 이 소설이 200년 넘게 다시 읽히는 이유는 분명하다. 유전자 편집, 인공지능, 합성생물학이 현실이 된 오늘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보다 우리는 그것에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이 훨씬 더 절박하기 때문이다. 진짜 괴물은 창조물의 흉측한 얼굴이 아니라 만들어 놓고 등을 돌린 창조자의 무책임이었다. 나는 마땅히 당신의 아담이어야 했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죄 없이 쫓겨난 타락한 천사가 되었다. 아무 잘못도 없이 기쁨으로부터 내쫓긴 채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